5년 뒤 어느 날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조용히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 왜 그때 비트코인을 조금도 안 샀을까? 많이 산 걸 후회하는 경우는 드물다. 수익이 조금 적었을 뿐이다.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을 뿐이다. 하지만 아예 없었던 걸 후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가격을 예측하려는 게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분기가 아니라 조금 더 먼 시간, 5년 뒤에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이 하락장이라면,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위험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확실해지면 사자. 그 말은 틀리지 않다.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안전해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 논리 뒤에 숨어 있는 조용한 질문 하나를 꺼내보고 싶다. 그 선택이 5년 뒤에도 여전히 옳은 선택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가끔 의도적으로 상상을 해본다. 5년 뒤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 기관은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업 재무제표에는 비트코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전략 자산으로 논의되고 있고 언론은 다시 열광하고 있고 사람들은 역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그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그 화면을 보고 있을까? 미소일까? 담담함일까? 아니면 복잡한 감정일까?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따라온다. 5년 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ARK 인베스트의 대표인 캐시 우드는 여러 차례 장기 전망을 제시해왔다. 그녀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오는 2030년 전후로 비트코인이 수십만 달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해왔고, 더 강한 채택 시나리오에서는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능성까지 언급해왔다. 그 근거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기관 자산 배분 확대, 금시장 일부 대체, 신흥국 통화, 대안 수요 증가, 기업 재무 전략 자산 편입, 시가총액 비교와 채택률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계산이다. 또 다른 인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조금 더 직설적인 전망을 말해왔다. 그는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 정부 부채 증가, 달러 구매력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0년대 후반까지 비트코인이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그의 메시지는 숫자 그 자체보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 자산이라는 개념에 가깝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화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다. 이 둘의 접근은 다르다. 캐시 우드는 기술 혁신과 기관 채택 모델을 말하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통화 시스템의 균열과 구조적 리스크를 말한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비트코인을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시적 변화 속의 자산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전망이 극단적 주장으로만 치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산 운용사 리포트에 등장하고 패밀리 오피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고 연금 기금이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한때는 농담이었지만 지금은 전략적 논의다. 물론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변동성은 여전히 크고 규제의 리스크는 살아있고 기술적 위협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정답이 아니라 확률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모두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틀릴 가능성만큼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가능성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지는 않다는 점이다. 다시 상상으로 돌아가 보자. 만약 그들의 전망 중 일부라도 현실이 되고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만약 지금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면 그 감정은 질투도 아닐 것이다. 분노도 아닐 것이다. 아마 이런 말이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나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나는 구조도 이해했는데, 그런데 나는 행동하지 않았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다.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하지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격을 묻기보다 태도를 묻는다. 5년 뒤 정확히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5년 뒤에도 존재하고 더 넓게 채택되고 더 깊게 스며들어 있다면 그때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조금은 들고 있었어. 그 문장이 미래의 나를 어느 쪽에 서 있게 만들지 지금 결정되고 있다.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후회한다. 왜 더 안 샀을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가격을 쫓아간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말한다. 지금은 안 사는 게 맞지 않나? 흥미로운 건 두 문장이 모두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점이다. 상승장에서는 비싸서 못 사고 하락장에서는 무서워서 못 산다. 결국 대부분은 평생 관찰자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계속 되뇌게 된다. 비트코인은 많이 사서 성공하는 자산이 아니라 아예 없어서 탈락하는 자산일 수 있다. 탈락이라는 단어는 거칠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완전히 과장은 아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구조를 보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이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정책 회의로 바꿀 수 없다. 선거로 바꿀 수 없다. 재정 위기로 바꿀 수 없다. 그냥 코드에 의해 정해진 속도로 시간을 따라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새로 나오는 물량은 줄어든다. 이건 단순한 공급 제한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강화되는 구조다. 그런데 수요는 어떨까? 과거에는 개인이 중심이었다. 초기에는 기술 애호가들이었고 그 다음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관이 들어왔다. ETF가 승인되고 연금이 검토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패밀리 오피스가 자산 배분에 넣는다. 기관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다. 기관은 보유자다. 보유는 유통 물량을 잠근다. 그리고 잠긴 물량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건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다. 예를 들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그녀는 단순히 낙관하는 게 아니다. 금의 일부 시가총액을 흡수하고 기관 자산 배분 비중이 확대되고 신흥국에서 통화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경우를 계산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확률 모델이다. 또 다른 예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금과 은과 함께 통화붕괴,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반복해서 언급해왔다. 그는 숫자보다 시스템을 말한다. 부채, 통화 팽창, 구매력 하락. 나는 이들의 전망이 반드시 맞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논의가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때는 비웃음이었지만 지금은 자산 배분 회의의 안건이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 만약 그들이 맞다면?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의 몇 배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왜 더 많이 안 샀을까라고 후회할까? 아니면 왜 하나도 안 샀을까라고 후회할까? 내가 두려운 건 수익을 덜 버는 게 아니다.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봤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노동 소득만으로는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시간을 판다. 하지만 자산은 시간을 저장한다. 비트코인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을 압축해 보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나는 의미를 둔다. 그래서 개인 전략은 단순해야 한다. 영웅처럼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누어 사는 것. DCA, 분할 매수. 이건 수익 극대화 전략이 아니다. 후회 최소화 전략이다. 완벽한 바닥을 맞추려다 평생 못 들어가는 것보다 불완전한 평균 단가를 만드는 게 낫다.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내 선택 때문이다. 나는 가장이다. 월급이 있고 책임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나는 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다. 5년 뒤 아이들이 더 자라있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현금은 가치가 변한다.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은 기업 리스크를 안는다. 비트코인은 적어도 발행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없지 않으려고 한다. 5년 뒤의 장면을 조금 더 또렷하게 떠올려 보자.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또 한 번 변해 있고
뉴스 화면에는 다시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있고 기업들이 보유를 늘렸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기관 자금이 더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젊은 세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다. 만약 그때 나는 완전히 바깥에 서 있었다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처럼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닐 것이다. 조금이라도 해볼 걸. 완전히 외면할 필요는 없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었을까?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돈을 못 번 기억이 아니다.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기억이다.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크지 않아도 된다. 자랑할 만큼이 아니어도 된다. 인생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 조금이라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음의 위치를 바꾼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였다는 의미가 된다. 나는 무시하지 않았어. 나는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았어. 나는 불편했지만 가능성을 남겨두었어. 이 한 문장이 미래의 나를 지켜준다. 왜냐하면 후회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락장은 가격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다. 태도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시장이 조용해지고 뉴스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끊을 때, 그때 대부분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좀 더 기다리자. 확실해지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니야. 그 선택은 이성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를 때 그 이성적인 선택이 가장 감정적으로 아픈 기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묻는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하락장은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완전히 등을 돌리지 말라고 묻는다. 5년 뒤 나는 어떤 표정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을까? 담담할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까? 아니면 씁쓸하게 웃고 있을까? 그때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조금은 들고 있었어. 이 문장은 자산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태도를 말한다. 미래를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다는 태도. 그 차이가 결국 후회와 안도의 차이가 된다. 후회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에서 나오고, 안도는 나는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 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선명해진다. 하락장은 가격이 낮은 구간이 아니다. 태도를 선택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질문을 남긴다. 5년 뒤 나는 어떤 표정으로 그 화면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조금은 들고 있었어. 그 차이가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